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군자입니다. 이것은 군사 군자이고 이것은 임금 군자입니다. 이 임금 군자는 이것이 지휘봉이고 이것은 손입니다. 손으로 지휘봉을 잡고 입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이 군사 군자는 수레 거에서부터 나온 글자입니다. 수레라는 것은 전시에 전차로 쓰는 거죠. 옛날 전차는 중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3명이 탔습니다. 가운데가 마부가 말을 운전하고 왼쪽과 오른쪽은 한쪽은 긴 창을 들고 한쪽은 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이 창 중에서도 과자입니다. 어떤 창이냐? 이렇게 길쭉한 건 창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지가 달려 있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기마병이 말을 몰고 오면 이 니은자로 말의 모가지를 칩니다. 그래서 이건 기마병을 저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창과자입니다. 이쪽은 활궁자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순이라는 말, 모두 역시 창인데 이 모는 오른쪽에 가지가 없이 그냥 길고 끝에 창만 달려있는 그 창이 바로 모입니다. 그래서 창모 방패순, 어떤 창이든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와 어떤 방패는 다 찌를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창, 둘 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히타이트의 경우에는 이 옆에 칼날을 달아서 옆으로 달려드는 적을 처치하기 위한 칼날을 장착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히타이트나 이집트에서는 창을 그냥 던지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전차에서는 창을 휘두릅니다. 던지면 일회로 끝나지만 휘두르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은 손이고 이것은 지휘봉이죠. 이것은 입구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휘봉을 들고 입으로 명령하는 임금을 가리키고 이것은 양자입니다. 양은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죠. 그래서 무리군. 이것은 오른쪽에 들어가면 마을 읍자입니다. 그래서 고을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군이라고 할 때 이걸 쓰죠. 이것은 위에 구멍혈이 들어간 겁니다. 구멍은 한쪽은 막혀 있죠. 그래서 막힐 군자입니다. 그럼 이 군자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이 수레고 전차라고 그랬죠. 그런데 수레만 가면, 예를 들면 탱크만 진격을 하면 이 옆에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의 경우와 이 전차의 경우는 측면이 불안하죠. 약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병을 세워요. 마찬가지로 이 전차의 경우에도 이 전차가 있으면 사방에 진행 방향을 제하고 나머지에 군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 위로 가서 군사군자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인이죠. 그것이 대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고 그때 부르는 노래가 군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 음악은 속도로 정서를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서양 음악은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전통 음악은 속도로 표현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경쾌한 행진곡이 돼요. 그런데 속도가 느리면 장송곡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면 6.25 때 불렀다는 노래 빠르게 부르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행진곡풍이죠. 그런데 느리게 부릅니다. 전우의 시체를 이렇게 되면 장송곡처럼 들리죠. 그래서 우리 전통음악은 속도로 정서를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군기문란, 기는 기강입니다. 그래서 하극상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군기문란입니다.
이 무는 실사가 밑에 들어가서 실이 뒤엉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가 전투를 하려면, 대우를 유지하려면 먹을 식량이 필요하죠. 그것을 군량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 초에는 영토 확장 과정에서 이 군대에게 계속 군량미를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국경지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그 병사들이 훈련도 하지만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때 농사 짓는 땅, 주둔하면서 농사를 짓는 땅을 둔전이라고 합니다. 이 둔은 주둔하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 옛날에는 군대에서 일하는 민간인을 군속이라고 했는데 군대에 속했다는 거죠. 이 칭호는 군무원, 군대 일을 보는 사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가 유지되려면 많은 물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이것을 군납업체라고 하고 그런 행위를 군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창과자의 사람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칠벌자입니다. 정벌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건데 칠벌. 그런데 여기에 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물이란 뜻입니다. 물이 벌자예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힘을 갖고 있는 몇몇이 지들끼리 나라 정사를 좌지우지합니다. 지들 멋대로 해요. 그것을 군벌이라고 하죠. 청나라가 멸망한 원인은 바로 이 군벌들이 지 멋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군벌 중에 하나가 장개석입니다. 장개석은 물론 모택동과의 싸움에서 패전하고 나서 그래서 대만으로, 타이완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이 부정부패만큼은 없애겠다. 그래서 대만은 지금 부정부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삼성, 현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돈을 갖고 있죠.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질병,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이걸 가지고 지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죠. 이것이 학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이 학벌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폐지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군대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는 작전을 군경합동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를 움직이려면 명령을 하는 거죠. 이것을 군령이라고 합니다. 역사 드라마 보면 장군이 지시하면 밑에 부하들이 수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군령, 현재는 국군 통수권인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장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있고 각 군대 단위를 지휘하는 또 장수가 있고 또 그 위에 있죠. 그런데 이 제일 위에 각 군을 전체를 총괄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 그게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란을 이용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각 대장이 있는데 그 전체를 다 통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군과 해군을 통괄해야 되죠.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근원원, 으뜸원자죠. 우리나라는 별이 4개밖에 없지만 미국의 경우는 원수가 있습니다. 오성장군. 이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그 다음 군비 경쟁. 비는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쟁 무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전쟁. 경쟁.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핵탄두를 많이 갖고 있느냐.
핵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이지스함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군비입니다. 그것을 서로 경쟁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죠. 이 군비 경쟁이 없다면 모든 나라는 복지에 그 돈을 쓸 수 있죠. 복지에 쓰면 경제는 그만큼 더 성장합니다. 하지만 탱크와 비행기는 아무리 많이 사도 경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군비 경쟁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독재를 강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 경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기 위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 축소 회담, 우선 군비 축소를 줄여서 군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군축 회담을 하는데 문제는 미국의 경우에는 그 군수 산업 업체들이 전쟁 무기를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산 복합체라고 하죠. 보잉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부 군수산업 업체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군수산업으로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죠. 그 총알은 누군가의 가슴에 박히겠죠. 그런데 이 군비 축소는, 군축은 결국은 그 군산 복합체, 그들은 정계와 언론계까지도 연결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1970년대에 파워 엘리트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이 자본주의에서 강대국의 파워 엘리트들이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군함.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보세요. 배 주자가 들어갔죠. 싸움배는 전부 다 함자가 들어갑니다. 잠수함, 군함, 전함. 그런데 전함이라고 할 때는 전투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군함은 군대라는 뜻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함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항공모함이죠. 항공이 뭡니까? 비행기죠. 그래서 항공모함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해서 이 자체가 하나의 공군 기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를 싣고 다니는 어미모자 썼죠. 그래서 항공기의 어머니가 되는 싸움배다. 그래서 항공모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에어크래프트죠. 항공기를 캐리어, 운반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장기판이죠. 뭐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이 장기나 바둑은 초나라와 한나라의 그 전투, 초안지라는 소설도 있어요. 그것을 도면 위에서 가상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장기판을 보시면 초죠. 초나라 장수가 항우였어요. 그리고 이쪽은 한나라 유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요 네모는 궁궐입니다.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선비죠. 즉 관리입니다. 관리는 궁궐 바깥으로 나가지 않죠. 그리고 이쪽이 마입니다. 마. 그 다음이 상, 코끼리죠. 그 다음이 차입니다. 차는 전차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판이 움직이는 걸 보면 많은 말이기 때문에 두 칸 벌려 뛰어갈 수 있습니다. 두 칸 벌려. 거기에 비해서 상은 더 멀리 갈 수는 있지만 행동에 제한이 되죠. 그 상은 두 칸 올라가서 다시 한 칸 더 뻗어나갈 수 있어요. 코끼리입니다. 차는 직진하는 거리라면 어디든 갑니다. 전차가 그렇죠.
산악지역은 안 되지만 평야지대는 어디든 갑니다. 그래서 차는 어디든 직진할 수 있습니다. 포는 뭐냐? 자, 지금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게 조리고 이게 병입니다. 병조리죠. 이 뒤에서 병조를 뒤에서 상대편의 병조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는 대포예요. 대포. 지금처럼 쇠로 만든 포탄알이 아니라 돌을 둥글게 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날리는데 불을 붙여가지고 날리는데 사용했죠. 그리고 제일 일선에 서 있는 것이 병과 조입니다. 이 보병인데 보병은 좌우로 또는 앞으로 한 칸씩만 조금씩 전진할 수 있지 이 졸은 후퇴하지 못합니다. 왜? 후퇴하면 지금으로 치면 헌병이 사살합니다. 탈영병으로. 그래서 병졸은 앞과 옆으로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졸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졸병. 지금 이 사진은 패왕별희라고 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것인데 경극입니다. 이 항우이고 우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왕별희는 패왕이 누굽니까? 항우죠. 별은 이별하다는 겁니다. 희는 우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안전에서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패배하고 그리고 자결을 결심하기 직전에 우희와의 이야기 이것을 소재로 한 경극이 패왕별희입니다. 왜 패왕이라고 하느냐? 이 패자는 패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권력이란 뜻입니다. 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패권을 잡는다라고 할 때 패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항우의 다른 이름이 패왕이었어요. 그 다음 군졸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의 졸개를 군졸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도 1970년대에 군대를 갔었지만 그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 그 사관이나 장교들이 너희들은 돼지다 그럽니다. 왜? 돼지 왜 키우냐? 잡아먹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써먹는 소모품이라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군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졸병, 그 느낌을 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졸병 그러지 않고 쫄병 그럽니다. 쫄병. 음이 강하면 느낌이 거세지죠. 또는 이제 졸개, 하나하나 얘기할 때는 졸개. 또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야, 내가 뭐 졸로 보여? 대수롭지 않은 존재라는 뜻이죠. 졸은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까지도 이 16세부터 60세까지는 군역을 지었어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역입니다. 군역. 그런데 농사일이 바쁘다든가 또는 군대 가기 싫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군포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군역을 하는 대신에 포, 옷감을 내는 겁니다. 보통은 옛날에 면이었죠. 면. 그 포를 내요. 그리고서 이제 또는 자기가 군역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대신 세우는 겁니다. 대립. 영화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대립군. 그래서 이제 그 노비나 먹고 살기 힘든 평민들이 대신 군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대립군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방군수포제라는 게 도입돼요. 방은 오른쪽에 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놓을 손자입니다. 이때는 공부하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방학이죠. 잡혀서 죽을 목숨인 동물을 살려줍니다. 그것을 방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보내는 대신에 수포, 포, 옛날에는 화폐와 함께 포도, 면도 유통의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포로 대신 받아요. 그러면서 대신 이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군대에서 졸개는 군졸이지만 군관이라는 칭호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군관은 조선시대는 하급 무관이었어요. 요즘 치면 한 위관급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중인 출신들이 군관을 했다고 합니다. 양반은 아니죠. 중인 출신. 그런데 지금 북에서는 군관동무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영화에 나오는데 북에서는 소위부터 대자까지를 군관이라고 한답니다. 대좌, 좌는 우리로 치면 영관이에요. 영관, 령, 대령. 이들이 군관입니다. 그 다음 군국주의란 말이 있어요. 군국, 군이 나라의 중심이라는 거죠. 즉 군이 정치 권력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군국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관한 모든 것을 군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이 군국주의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만들었던, 조선에 만들었던 게 뭐냐? 군국기무처입니다. 자, 우리는 군대가 중심이야? 군국이죠? 기무, 기밀한 업무, 비밀이에요. 즉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군국기무처예요. 그래서 지금 방첩사 이전에 그 방첩사를 중요한 비밀을 다루기 때문에 기무사라고 했었죠. 기무사. 어쨌든 이게 이제 이 기무사가 계엄이 터지면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이게 기무처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군자금이 필요하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총도 사야 되고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하기도 하지만 이 군자금을 친일파 부호들의 집을 털기도 합니다.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갖고 왔던 게 육혈포예요. 육혈포라는 건 뭐냐? 6개의 구멍혈자입니다. 그 다음에 총포자예요. 이것은 대포가 아닙니다. 총입니다. 총 종류. 하여간 날아가는 것은 다 포입니다. 날리는 것은 다 포예요. 자, 지금 구멍이 몇 개 있습니까? 6개죠? 그래서 이 총알이 들어가는 구멍이 6개가 있어요. 그 총이 바로 이거죠. 이 총을 리볼버라고 합니다. 리볼브라고 하는 것은 회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뇌관이 여기를 딱 치면 이 안에 화약이 터지면서 앞에 부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총알이 날아가면 그 다음 칸이 자동적으로 넘어옵니다. 6개 총알을 집어넣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육혈포라고 합니다. 권총이죠. 리볼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군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군정이에요. 군이 3권을 장악하는 것, 입법, 사법, 행정. 민주주의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 권력을 나누어 갖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도록. 그런데 군이 이 3권을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합니다. 이것이 군정인데 군정이 될 때 내리는 명령이 계엄령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계엄령을 언제 내리게 되어 있느냐? 전시나 전쟁 중이거나 사변이라는 건 선전포고 없이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노구교 사건을 일으키죠. 중국 쪽에서 총을 쏘지도 않았는데도 총을 쐈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군대를 공격합니다. 경비병을.
그러면서 일으킨 게 만주사변이에요. 선전포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국한테 선전포고를 하죠. 그것이 중일전쟁이죠. 그래서 사변이라는 것은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가리키거나 또는 평시에는 경찰력으로 질서를 유지하죠. 이 경찰력만으로 안 되는 변고, 고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사변입니다. 그래서 뭐 6.25 사변 이런 얘기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계엄령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니까 독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뭐냐? 국회의 계엄 해제권이에요. 그래서 국회의 계엄 해제권으로 재적 의원 300명이죠. 의 과반수여야 됩니다. 반수면 300명이 반수니까 150명이죠. 근데 그걸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151명 이상이 해제를 찬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엄 해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임금 군자인데 지금은 왕의 종친, 종은 중심 뼈대입니다. 직계란 뜻이죠. 종친을 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의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대원군입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가 있는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2번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흥선대원군이죠. 예, 대원군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나면 대군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적자예요. 정통성을 지닌. 그런데 이제 왕과 후궁 사이에 태어나면 대군이 아니라 그냥 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왕이긴 하지만 못됐어요. 왕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격이 떨어지는 거죠. 격하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죽은 다음에 왕의 그 무덤에 비석을 세워야 되는데 비석에 이름을 넣어야 되죠. 그것이 묘호입니다. 이 묘는 사당 묘자예요. 그러니까 종묘에 있는 그 위패들은 다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왕이라고 집어넣지 않죠. 격화되면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광해군은 매우 억울합니다. 어쨌든 그 광해군을 엎어버리고 인조가 왕이 되죠. 그래서 그걸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데 반정의 뜻은 거꾸로 돌아서 발을 정자죠. 올바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인조는 당파 싸움에 놀아나면서 청나라에게 삼전도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죠. 그것을 다룬 영화가 남한산성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죽은 다음에 묘호를 정합니다. 무덤의 비석이나 아니면 위패에 들어갈 이름이 묘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왕은 조나 종을 붙이는데 조는 보통 시작을 하거나 그래서 이성계를 뭐라고 합니까? 태조라고 하죠. 큰 공적이 있을 때를 조를 붙입니다. 선조, 임진왜란을 극복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찌질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이 선조입니다. 종은 안정적으로 통치했을 때 종자를 붙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죽은 다음에 대신들이 회의를 해갖고 조를 붙일 것이냐 종을 붙일 것이냐는 걸 묘호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죽은 다음에 그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내리는 호가 시호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내려진 것이 충무공이죠. 그 다음 그 명칭에 관해서 좀 더 하면 자 성명할 때 명은 이름이죠. 이것은 호적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호적. 그런데 아명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개똥이 칠성이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른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어른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불손한 태도라고 봐요. 그래서 이름은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름, 아기 때 이름을 부르는데 그걸 아명이라고 하죠. 개똥이라고 부릅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귀신이 시기를 해서 질투를 해가지고 애들이 일찍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똥이 천한 거죠. 야, 귀신들아, 관심도 갖지만 얘 별거 아니야. 또는 쇠나 돌쇠, 쇠처럼 단단하다는 거죠. 단단해라. 그래서 쇠자 이런 이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칠성이는 북두칠성을 가리킵니다. 그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북극성의 옥황상제가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를 보내서 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칠성이라는 이름은 우리 집안을 굽어 살피소서 이런 뜻입니다.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말하자면 알랑방구를 끼는 거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칠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름을 아명도 부르기 어렵고 이름은 더더군다나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름 대신 편하게 부르는 게 호예요. 그런데 성인 20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관을 쓰죠. 갓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20살을 뭐라고 하느냐?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의 나이에 20살입니다. 성은식을 합니다. 성인식. 그러면 이제 어른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라고 하는 걸 편하게 부르기 위한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그래서 새로 부를 이름을 정하는 것이 자입니다. 그 다음 군왕이라고 얘기하죠. 임금이니까. 한 글자는 불안하기 때문에 비슷한 뜻을 갖다 붙여서 이음절 이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지만 반복하는 거죠. 군왕. 군주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주가 성스러운 태평성대를 이루는 성스러운 임금일 때 성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군, 성인. 그 다음 삼강과 오륜인데, 자, 군위신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강은 별이 강자예요. 별이 강. 그래서 그물이 이렇게 했을 때 위에 굵은 줄을 당기면 밑에 작은 줄도 쫙 딸려오죠. 그것이 강입니다. 별이입니다. 별이 강. 그래서 이것은 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해야 할 도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군위신강은 결국 군신유의, 의리가 있어야 된다.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뜻이고 부자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다라는 거죠.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간 게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는 순서가 있다. 어른 먼저. 그래서 옛날에는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다른 가족들도 먹을 수 있죠. 붕우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문경지교라는 게 있죠. 친구를 위해서 목을 내놓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붕우유신이고, 군림하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 군림의 뜻은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르다란 뜻입니다. 이르다. 이르다 임이죠. 임. 여기에 임자에 하다를 붙여갖고 동사를 만듭니다. 임하다. 그래서 임하시어 뭐 이런 표현 나오는데 이 한자에 하다를 붙여서 동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은 이르다, 임하다, 도달하다라는 뜻인데 임해공업단지 있죠? 왜 바다에 임해서 바다 옆에 공업단지를 만듭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원료도 수입하고 수출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운반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운송비가 적게 드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부두를 끼고 공업단지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창원, 울산, 포항 다 임해입니다. 인천도 그렇죠.
그 다음 상해 임시정부가 있죠. 임시라는 건 그때그때 이르러 맞추어서란 뜻입니다. 임시. 그 다음 성경,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거죠. 시는 주체존대고, 즉 이 동사의 주어를 높이는 것이고, 옵은 겸양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소서는 원래 효셔였는데 이것은 존칭 명령입니다. 그 다음 성인 군자, 군자라는 건 덕망과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자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사라고 얘기하죠. 고대 사회에는 모계 사회의 유풍이 남아서 여자가 기록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여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 손 아래 남자한테 김군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부르죠? 양이라고 부르죠. 요 밑에 오른쪽에 있는 이 양자는 부드럽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 나이가 젊은 부드러운 여자, 아가씨란 뜻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 할 때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군들 이렇게 얘기하죠. 손 아래 남자에게 사용할 때입니다. 양은 항상 무리를 이루고 다니죠. 군계일학, 무리를 이룬 닭에서 한 마리의 학, 무리를 이루고 있는 닭 중에 한 마리의 학, 얼마나 두드러집니까? 그래서 매우 뛰어난 사람을 군계일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군중심리, 비둘기를 보면 때로 몰려 있다가 한 마리가 날아가면 나머지도 전부 따라서 날아가죠. 그것이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해질녘에 지금 새떼가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군무를 춘다라고 얘기합니다. 군무. 아마 마리수가 수만 마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 전체를 얘기할 때는 무리를 얘기할 때는 군체라고 얘기하고 그 속에는 한 마리 한 마리를 얘기할 때는 개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군은 무리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군도라는 게 있죠. 또는 이 군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섬이다. 지금 이게 바하마거든요. 바하마. 섬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것은 여럿이란 뜻으로 제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처음에 콜럼버스가 산타 마리나 배를 타고 바하마에 도착을 했죠. 바하마 제도에. 그런데 여기가 바로 인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중에 진짜 인도와 다른 곳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원래 인도를 동인도라고 하고 이쪽을 서인도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서인도에 있는 많은 섬들, 그래서 요것을 통틀어서 서인도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콜럼버스 때 와서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다르다는 걸 알고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굴락, 락은 부락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부락이란 뜻이에요. 즉 마을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식생이 때를 이루어 서식하는 곳을 굴락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합천, 황매산, 철쭉 굴락지예요. 등성이마다 다 철쭉이 있죠. 이런 것이 굴락지입니다. 그 다음 군상, 이 상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 모이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것은 부정적 이미지로 쓰입니다. 아이고 저 한심한 사람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 군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군웅할거는 그 영웅들이 무리의 무리를 이루어서 분할, 나누어서 거점을 삼고 있다. 춘추 전국시대처럼 수십 개의 나라가
들어선 것, 이것이 바로 군웅할거입니다.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석이 넘어야 15석이 넘어야 되나요? 그 원내 정당이 되는데 그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한두 명짜리의 작은 정당을 군소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작은 정당을 통틀어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을읍입니다. 이 마을읍자를 다른 글자에 쓸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씁니다. 왼쪽에 들어가면 언덕이고 오른쪽에 들어가면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을의 단위예요. 그 때문에 이제 특별시까지 광역시는 도와 동급이고 시군구 할 때 이것은 동급입니다. 근데 시라고 얘기하면 이제 5만 명 이상이 돼야 되고 읍이라고 하면 2만 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이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이라고 하면 군 밑에 면이 있죠. 2만 이해합니다. 이것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로 치면 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에 이것은 동굴 혈자죠. 동굴 끝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막힐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변명이 군색해, 생활이 군색하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색자는 막힐 색자입니다. 막힐 색, 폐색, 막힐 색입니다. 지금 이건 영화 군도죠. 도적들이 무리를 이루어 때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망할 세상 백성을 구하라. 예, 강동원이 지배층이죠. 나머지는 다 불황민들입니다. 불황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진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부르사 울루자미의 내부 벽면에 있는 서체들입니다. 내부 벽면, 서체들이 쫙 있는데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글귀들은 다 꾸란의 구절들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건 요건 알라란 뜻이고 하느님. 이것은 배의 모습이죠. 배. 그리고 요것도 참 서체가 독특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캘리그라프에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깃발의 상징이랍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족이 있겠죠. 그래서 각 부족이 깃발을 내세우는, 즉 전투 중이 아닌 평화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것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건 학의 모습이고 이것은 나무 열매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글자 다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란 뜻입니다. 글자가 다 같은 내용인데도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투그라입니다. 투그라. 투그라라고 하는 것은 술탄의 서명이에요. 오스만 제국의 술탄 마흐무드 2세의 투그라인데, 자, 요 색깔을 잘 보세요. 압틸 하미드, 요 색깔이 요거죠. 압틸 하미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란히 내려가잖아요. 나란히 내려가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 요런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그으면 한 번에 몇 개의 줄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럼 쓰는 끝에가 뾰족한 요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색깔은 압틸 하미드의 아들. 자, 요게 아들이겠죠? 색깔을 보세요. 마흐무드 빨간색, 칸 파란색, 영원히 핑크빛이 안 보이네요. 승리하리라. 그래서 요 색깔,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서양의 경우에는 그 동방박물관에서 적어보셨죠? 그 인장, 히타이트 시대 때 썼던 인장. 그래서 옆으로 굴려서 그 모양이 나타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뒤에 유럽으로 넘어가선 손에 끼는 반지의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이 투거라라고 하는 것은 술탄이 서명이라고 합니다. 문서나 이런 걸 보낼 때 자신임을 증명하는 서명이라고 해요. 근데 마후무드 칸 그랬는데 이 칸 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징기스칸. 이 칸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족의 우두머리를 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터키, 오스만 제국은 투르크, 돌궐족의 후예예요. 그들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의 터키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